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친 오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권입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옷 특별히 두텁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을 두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아파트 전세는 몇 안 되고 대부분이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텔, 입지적으로 인기가 없어서 텅텅 비어 있었던 그런 집들, 급기야 호텔방에 공장 부지까지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부의 이 대책으로 전세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곳은 남자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예고했었던 검찰총장의 대면 조사, 감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측이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임대 11만 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전세 대책.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3,500채다. 과연 이 3,500채 아파트 갖고 이 전세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 확충 전세대책 정부가 발표했지만 시장의 여론,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냐?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위주로 공급한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도 아니고 오랫동안 공실인 곳들을 공실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거기에 호텔방에 공장부지까지 나오고 있어서이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주택 대책을 발표하는 날 서울의 매매, 전세가 각각 갱신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김포, 해운대, 수성 규제 지역에 추가하겠다.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하겠다. 그런데 이미 풍선효과 또 뒷북이다. 중앙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6.17 대책 때 빠져서 집값이 이미 다 급등했다. 오를 대로 올랐는데 이제 와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하는 게 뒷북이 아니고 뭔가. 중앙일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 못했죠? 법무부가 이거 취소했는데 윤 총장이 비협조했기 때문에 불발된 거다라고 윤 총장 탓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의 의견은 다른데요. 자, 법조계에서는 이거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추 장관이 옆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렇게 법무부에 도착한 응원 꽃다발 사진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메시지를 올렸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감염 전파가 빠르다. 격상 기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한겨레 신문 썼습니다. 연이틀 300명대, 가파른 증가 속도. 그래프 보시면 점점 쭉쭉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몇 명 나올지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주일간 지켜본 뒤 2단계 검토하겠다라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너무 느리다라고 비판을 오늘 한겨레 신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천만 나홀로 2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 가운데 김해 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로 가자! 정부와 여권의 방침에 대해서 검증위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검증위원장도 가덕도는 아니다. 재검토 사실상 결론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회의 때 검증위원 21명 중에 5명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 검증 절차상의 문제를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증위원장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카드를 폐기하자는 결론이 아니었다. 오히려 보완해서 김해로 가자는 게 결론이었다. 라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신기록, 부동산과 관련돼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하던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불응.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결국 대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장 탓이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8.15.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8.15 집회 탓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논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세난. 사람들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정부가 주겠다라는 것은 아파트보다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어서 과연 이 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의 쟁점입니다. 톱뉴스 주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파트 원하는데 숙박대책.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부의 생각과 시장의 반응 그리고 야권의 생각 차례차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전세 대책이 나온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24번째 대책이자 전세 대책을 발표한 날 이상하게 전국 아파트 값은 최고가를 최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값 0.25%가 올랐는데 통계 작성 시작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하필 그날에 찍었다는 거죠.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 값 상승치와 정부의 대책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는 통계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고했던 전세난,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런 통계를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값도 전국 아파트 전세값 0.30% 상승,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세 대책을 발표하는 그날 역설적으로 전세값 상승이 통계 작성한 이래로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였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세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아파트 전세를 사람들은 살고 싶은데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대책 중에 아파트는 몇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11만 4천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와, 이 전국에 11만 4천 가구면 전세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것처럼 숫자는 보이지만 좀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 빌라, 오피스텔, 상가 위주다.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파트 물량은 32,200채밖에 안 되고 거기에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3,532채인데 그것도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라는 비판이 오늘 일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요, 서울신문에 인터뷰했는데 집을 못 사는 신혼부부한테 모텔에 개조한 집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고 싶겠냐? 중고등학생 아이디어 수준의 발상이다 라고 이 부동산 중개인은 서울신문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누리꾼의 반응도 함께 볼까요? 전세대책 내놓는다더니 숙박대책을 내놨네? 서민생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 실효성이 없네? 임대차법으로 살던 아파트에서 내쫓기게 만들더니 이제는 빌라에 가서 참고 살라고 하네? 라는 등의 댓글들이 오늘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 나오셨는데 네. 지금 거듭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전세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집이 있었는데 매매하시고 그렇죠? 예. 근데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좀 한 줄기 희망이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하면은 앞으로 좀 긴 기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주인이 나 들어와서 살 테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면은 1년 정도 뒤쯤에 꼼짝없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갔던 전세값보다 상당수 전세 이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액을 구해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고 그래도 갈 곳이 없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광진 그 동네도 전세 매물이 없다고요? 아마도 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많이들 보고 있을 건데요. 우리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김현미 장관님 아주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전세 매물 보면은 00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간혹가다 나오고 있는 매물들은 굉장히 과거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보다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죠. 아니 근데 김현미 박사님 어제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가 11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11만 채나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공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내서 정말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국민이 갖고 있는 삶의 살림살이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확 좁혀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서 지금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국민들이 살고 싶고 전세에 대한 물량들이 확 줄어들어서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건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인데 그 아파트에 관련된 공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대책 속에서 우리 전세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 정도면 저도 들어가서 살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가서 살 만한 집, 적어도. 본인이 마포에 있는 전세주택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선 고민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홍남기 부총리 스스로가 느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정부의 임대차 3법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지만 우리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초단기 대책으로 이렇게 좋은 집들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올 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애석하게도 어제 나온 정부의 대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1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게 야당의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빌라, 다세대, 그리고 이미 분양이 안 돼 있는 임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서울에 그런데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그마저도 3,532채에 불과해서 이 아파트 전세난으로 심화된 전세 대책이 전세난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김병민 박사의 지적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자, 이 통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서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날 역설적으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했고 상승폭이 전세 대책을 발표하는 그날 공교롭게 전세가 상승폭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로 상승됐단 말이죠. 그렇죠. 2012년부터 통계를 작성해 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매매가든 전세가든 그 상승세가 전주에 비해서 최고치를 찍었다. 이게 지금 오늘 발표된 겁니다. 어제 발표된 거고 어제 마침 또 근데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제 전세 대책이 바로 시장에 반영된 건 아니겠으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세 대책을 발표한다는 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그 전주부터 언론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다. 내용들이 이제 조금 나왔었죠. 그중 하나가 이제 호텔 리모델링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예고돼 있어도 불구하고 계속 매매가 전세가가 최고치 찍는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대책 자체를 시장이 큰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대책 자체가 바로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게 어제 11만 4천 가구를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 발표하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영끌을 했다. 정부가 영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안을 다 냈는데 정부가 영끌을 했다? 정부가 영끌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 전세가 나오길 바라는 건데 아파트는 굉장히 극소수고 나와 있는 아파트마저도 굉장히 입지가 안 좋은 데고 나머지는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건데 과연 이 대책으로 지금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한계만 우리 던진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결국은 시장에 주는 사인 자체가 결국은 또다시 전세난은 극복되지 않는다 이런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은 이 대책 이후로도 과연 전세 시장이 안정될까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급기야 다세대 오피스텔 호텔방 얘기까지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오자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호텔방 너무 쾌적하고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와 비슷하다. 공동 커뮤니티 등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태호 실장님. 네. 자, 지금 이게 되게 논란이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오늘 조간신문에서 쾌적하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 호텔방을 개조해서 전세나 월세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이제 1인 내지 2인 가구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1인 내지 2인 가구도 학생이라든지 이제 뭐 비혼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고, 이제 정부에서 한 이야기가 이미 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했던 사례가 있어요. 일부 대학이 이제 기숙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호텔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통 시내, 뭐 어떻게 보면은 유흥가하고도 가까운 쪽에, 교통이 편리한 쪽에 보통 있잖아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이미 시행된 사업을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도 비싸고 살기가 불편하다 이런 논란인데, 저는 이걸 뭐 잘 리모델링 하면은 1명, 2명 살기에는 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세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저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전세라는 게요, 전세는 무조건 실수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용으로 전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누구한테 증여하려고 자식이나 손자한테 주려고 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실수요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공급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자, 내가 애들 뭐 학교도 보내고 뭐 유치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동네 공원도 있고 하는 동네는 뻔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전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세를 만든다는 건 그럼 집 있는 집에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빈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집을 공급하면은 그걸 이제 무주택자가 사서 들어가든지, 혹은 주주택을 가진 사람은 그 집에 전세를 놓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따로 전세만 공급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이 정부의 이제 고충은 이해가 가는데, 저 부분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전세값이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확 떨어졌다라는 거는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그 동네가 이제 줄줄이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확 떨어졌다, 이런 건 많이 봤죠. 그럼 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답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제 발언에 대해서 이 호텔방은 쾌적하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에 이런 반응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호텔방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꼭 홍남기, 김현민부터 들어가시라. 홍남기 부총리 호텔방 들어가시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 나는 강남 아파트 살 테니 너희는 호텔, 빌라, 닭장에서 살라는 거냐. 배가 아프다는데 아픈 배를 낫게 해줘야지. 그냥 죽만 먹으라는 게 해결책이냐. 조식과 룸서비스 되나요? 이러다 캠핑장에서 살라고 하겠다. 라는 실제 반응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서울신문 등에 오늘 보도되고 있는 것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야당 그리고 정의당 등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또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심과 싸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효적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간 생심,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먼저 체험을 해보고 정책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라고 비판을 했고요. 어제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 뒤로 이 백드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구도 포착이 됐습니다. 부동산 안정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쌍따옴표로 인정해놓고 그 밑에 새파란 거짓말이라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백드롭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일단 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물론 시간적 두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전셋값이 됐건 부동산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물론 아까 윤태현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아파트 관련된 전세 문제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빌라나 호텔이나 오피스를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중점을 둬서 뭔가 앞으로 많이 공급하겠다. 겉으로 보면 11만 채인데 사실 속 뜯어놓고 보면 아파트는 몇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열악하게 하면 청년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오피스텔지 빌라랄지 아니면 호텔을 개조했는데 그 많은 비용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조를 했어요. 리모델링이 들여서. 근데 그게 거기에 입주한 사람이 없으면 그건 유령 도시처럼 유령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과연 생각을 했는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값이 굉장히 폭등을 한다. 그러면 그냥 시장 원리에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재개발, 재건축, 일부 3기 신도시 일부는 보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공급 자체를 정부에서 다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파트 폭등을 일으키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하고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1만 채 공급을 건 분리가 되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은 그야말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떤 주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에서 전세를 위해서 11만 채를 공급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회주가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어떤 발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20몇 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 또 지난 임대차 보호법 3법과 관련된 부분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원리를 좀 존중을 해라. 그러면서 풀어나가야지 시장 원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땜방식으로 정책을 하나씩 해서 풀어나가려는 것이 오히려 전세값이 됐건 아파트값을 지금 폭등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패널들의 견해 듣고 계십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 전세값이 폭등한 전세난의 근본 시점은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발효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 정부의 입장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손보지 않고 이 같은 전세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김현미 장관은 이 시점에서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전세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작용한 결과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은 머지않아 이제 한번 보시게 될 건데,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주장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 야당에서 볼 때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제대로 되지 못한 잘못된 진료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처방을 받게 되죠. 여기 사람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방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서 초창기에 그 잘못을 명확하게 진단해서 이 잘못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것을 뒤바꾸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여기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부작용의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책임이 아니라고 김현미 장관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수차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요. 국회 법사위의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경우 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수차례 언급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김현미 장관이 저와 같은 인식으로 만약 문제가 없이 가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급하게 만들어내는 이 전세 공급 대책은 왜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입장이 있지만 제발 좀 좋은 정책을 쏟아내서 국민들, 서민들의 생활 안정, 주거 안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현미 장관이 여러 가지 조금 폭넓게 마음도 좀 열고 세상에 나가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 협조할 부분도 협조하면서 임대차 3법의 부작용들 고칠 수 있는 법령 개정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의 발언과 또 야당의 생각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소개합니다. 구름 프레임을 씌워 사퇴 압박 물음표. 자, 어제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었던 윤 총장의 감찰,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조간신문들은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방금 보셨던 제목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 함께 보시죠. 방문조사, 대면조사 불발, 그 이유, 그 까닭, 어제 하루 무슨 일이? 어제 오전 법무부가 오늘 방문조사 갈 건데 관련해서 입장을 달라라고 검찰에게 요구했고요. 대검에서는 부석실 통한 비공식 질의 답변은 부적절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응답 없이 방문조사를 취소했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논란은 방문조사, 대면조사가 불발된 그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방문조사 예정서에 비위 혐의 기재해서 수차례 전달을 했으나 대상자가 수정을 거부했다. 대검에서 불응을 해서 방문조사가 불발됐다. 자, 이건 총장과 대검 탓이다. 지휘고와 막론하고 성역 있을 수 없어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법무부에 대해서 대검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지금은 추 장관 측의 반응이었다면 이번엔 윤 총장 측의 반응입니다. 법무부가 조사 일정을 통보하더니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노쇼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A 부장검사, 황당한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에 감찰 거부 프레임을 씌워 징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인터뷰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법무부와 대검의 시각이 이렇게나 상이합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불응했다, 지휘고와 막론하고 하겠다라고 그 탓을 윤 총장에게 돌렸고요. 대검에서는 이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니 초유의 방식으로 노쇼까지 했다. 윤 총장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며 법무부 탓을 돌렸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운데 이재명 기자,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제도 다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는 오전에 윤 총장 부속실 연락을 해서 오늘 조사를 가려고 한다, 입장을 내라 라고 했더니 부속실에서는 어제 입장을 갔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감찰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감찰을 받을 거 아니냐, 감찰 내용을 알려달라 이런 거고, 그래서 또 법무부에서는 그걸 알려주려고 가는데 너희들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지금은 신경전 양상 같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어제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결국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 이후의 반응이 법무부는 대검이 불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휘고와 막론하고 성역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다. 이 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을 불응하면 그것이 감찰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검에서 감찰 불응을 이유로 결국 윤 총장에게 그 불응 자체를 또 하나의 감찰 사유로 활용해서 결국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결국은 자진 사퇴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고 물론 또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대검에게 구체적인 감찰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계속 대면 감찰만을 요구하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찰 사유를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찰 대상자로부터 서면으로 해명을 듣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대면 감찰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런 그런 관례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대면 감찰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법무부의 감찰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좀 숨고르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법무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감찰을 진행하겠다 밝힌 만큼 이것은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태곤 실장님, 법무부와 대검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같은 현상에 대해 가지고 평가가 다른 거잖아요. 현상은 뭐 틀린 게 없잖아요. 이 법무부에서 들고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걸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제3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불응했다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과하다. 이 과하다라는 쪽이 조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이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윤석열 플러스 윤석열 사단, 뭐 한동훈, 뭐 과거 이제 특수통 검사들 대 법무부의 대립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좀 검사 집단 전체 대 법무부의 대립각으로 가는 몇 가지 분기점이 보여요. 첫 번째 분기점이 그런 거였죠. 과거에 이제 평검사가 이프로스 검사 게시판에다가 지금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뭐 이렇게 커밍아웃 한 것이냐라고 그 평검사를 저격하는 식의 모양이 보이니까 200명, 300명이 댓글에 달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 2,000명이라고 하는데 300명이 실명 댓글 단 거면은 대단한 거죠. 그때 그런 이제 검사 일반 대 법무부의 대립각이 보였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감찰 과정에서 뭐 우리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인천지검의 형사부장을 이 감찰 쪽으로 파견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조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형사부장이 나 못하겠다. 물론 법무부는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은 그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서 원대 복귀가 돼버렸어요. 그 형사부장이라는 사람은 뭐 지연이나 학연상 윤석열 총장하고는 대척점에 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군요. 그 사람도 이제 못하겠다라고 돼버리고, 대검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인사 조치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대검의 이제 연구관들이면 이제 평검사죠. 연구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윤석열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가운데 이 법무부에서 이른바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겠다라고 밝혔던 일과 관련돼서 법무부 내부에 그 평검사를 보낸 사람이 자기의 상급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독단적 행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급자 패싱 후 감찰 통보, 법무부의 규정 위반 아니냐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 유혁 법무부 감찰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평검사 2명을 총장에게 보내서 일정을 통보했다라는 의혹받고 있고요. 자, 유혁 감찰관이 대검 측에 항의 전화 받은 후에 관련 내용을 그제서야 파악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급자를 패싱하고 보고도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벌였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불러서 질책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는 법무부의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2조 2항
감찰 담당 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15조 2항 진정, 비위 사항 조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 13조 4항 감찰 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해야 한다. 15조 1항 징계 처분 요건되는 행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 각기 다른 보도 보고 계신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 두 보도가 스토리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법무부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찰에 있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다. 예. 이건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나머지에 밑에 뭐가 있냐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성역이 없다고 하면 지켜야 할 것이 법과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과연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오히려. 거예요. 그렇죠. 법무부에 그냥 감찰하면 감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찰 규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감찰 규정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찰할 때는 감찰관이 있고 밑에 감찰 담당관이 있어요. 그러면 감찰 담당관이 감찰관에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필요한 사항에서는 감찰관이 정하기도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감찰관이 패싱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절차 위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감찰 담당관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둘이 지시를 받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감찰을 지시하고 있는 거고 또 감찰 규정에도 사전 준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은 성역이 없다고 한다면 특히 예우를 지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언론 보도대로 따르면 왜 감찰관을 패싱을 시켰을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대를 하니까 패싱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천지검 형사 1부장도 사실은 감찰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가 파견을 했다가 파견 취소를 했어요. 그분이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이건 혐의가 명백하지 않고 조사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패싱하든지 원대 복귀시키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법과 원칙을 어긋나서 지시를 해서 가도록 하는 게 이게 과연 감찰의 정당성이 있냐는 거죠. 항상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절차와 정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근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성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명분이 되지 않는 거죠. 아마 대검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건 결과는 뻔하다. 내가 아무리 소명을 하고 대면 조사 받아도 결과는 결과적으로 나를 징계할 것이고 징계 사유를 만들어내서 직무배제하고 해임 권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이제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검이나 윤석열 총장이 원칙과 법을 지켜라. 그런 주장이 사실은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인 장관이라 할지라도 감찰을 하려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감찰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감찰 결과에 대해서 명분이 있고 동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찍어대기 감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대검의 연구관들이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이 법무부에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 검사들이 법무부에 윤 총장 대면 감찰조사 이거 문제 있다 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연구관 검사들은 평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들도 포함이 돼 있죠. 자, 어쨌든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 요건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만 조사가 개시돼야 한다. 윤 총장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다. 라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계셨으니까 김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 뭐 상당히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윤 총장이 실제로 혐의가 어떻게 드러났다거나 명확하게 어떤 부당 또는 불법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감찰을 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검사들도 감찰을 해야 한다고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나 어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법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낸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런 의견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검 연구관 하고 있으면 앞으로 검사 승진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장소를 전보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 대검 연구관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또 커밍아웃 했다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런 용기를 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승진이나 전보 좋은 데 안 가고 말지 내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아마 의견을 모으자고 해서 거기에 의견이 결합이 돼서 이 공문을 보낸 걸로 보이는데 저 공문이 뭐 법무부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스타일로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할 가능성이 크죠.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는데 김영민 비대위원님 공문 얘기 나와서 말인데 법무부가 앞서서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공문을 전달했다. 그런데 대검 측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감찰을 하려면 공문에 뭐 때문에 감찰을 하는지 얘기를 해야 우리가 자료도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도 대검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둘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지만 그 공문에 법무부가 총장 측에게 보냈다는 그 공문에 감찰 이유, 감찰 대상 적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왜 감찰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금지 위반이라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도 남을 법한데 특히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을 보면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피해 사실 공표 등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든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문제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SNS를 통해서건 언론을 통해서건 국회에 출석하는 자리를 통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당한 이유에 대한 감찰,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감찰하겠다고 하는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대깔꼬마니처럼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감찰해야 되는데 그 감찰하지 않고 감찰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일어났던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과 그 사람들에 관련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저는 추미애 장관의 문제와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 항상 대깔꼬마니처럼 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스타일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감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반드시 감찰해야 되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압력들을 받아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재판 결과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감찰을 무마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누군가에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감찰을 통해 찍어내기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에게 비판과 의혹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락과 판을 깔아주고 그동안의 일련의 상황들을 가져왔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던 민낯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고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 없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 조국 전 장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게 과연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한 끝은 어떻게 되게 될지도 분명히 좀 유념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견해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모두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에 꽃바구니,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도착돼서 진열이 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의 화환을 갖고서 김남국 의원 등은 그거 치워라, 그거 밟고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이거는 법무부 청사 안에 꽃 바구니들이 화환은 아니고 꽃 바구니들이 있는데 마이추추, 추 장관 SNS 아이디입니다. 마이추추가 법무부에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이 저 길이군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 이모티콘,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 멈춤. 이 자리를 빌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장관실에서 그나저나 장관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며 추 장관이 꽃바구니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추 장관 SNS에 게시를 했는데요. 이재명 기자,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권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 앞으로 그 대검 앞에 화환을 굉장히 많이 쐈다. 300여 개가 왔다고 했죠. 쌀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떤 정치행위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추미애 장관, 물론 이제 저기 보면 장관님이라고 표현한 거 맞아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올린 건 아니겠죠. 아마 보좌진이 올렸을 텐데, 보좌진이 올리더라도 어쨌든 추 장관의 SNS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당연히 알았겠죠. 거기서 화환이 왔다, 자신을 응원하는
꽃다발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라는 것을 공개했다는 건 사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뭐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심리 혹은 뭐 경쟁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의 화환을 여권이 비판했다면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잣대로 사실 추 장관도 자신에게 어떤 뭐 응원의 꽃이 왔다는 걸 공개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역시 뭐 이중잣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같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감찰 규정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감찰 규정에 보면 감찰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감찰 대상자를 하더라도 감찰 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거죠. 그건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 법무부가 누굴 감찰하든 그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검찰권 남용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로서 거듭나라 이렇게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감찰을 할 때도 당연히 법무부가 그 인권을 존중하는 게 법무부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늘 얘기했던 인권 존중의 검찰, 인권 존중의 법치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 점도 꼭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 시장님. 예, 추미애 꽃과 윤석열의 꽃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있다. 어떤 차이점? 교통 방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교통방해가 안 된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점이에요.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의 그 화환은 배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이제 그 보낸 주체가 이렇게 쭉 쌓은 거 아닙니까? 바깥에다가 네. 그 사람들이 가서. 저건 이제 법무부 청사 아니에요. 청사 아니다. 그렇죠. 복도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 집무실 앞쪽일 거예요. 그럼 그 배달하는 사람은 우리도 알다시피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데 화환은 밖에다 세워놓는 거지. 그러네. 예. 그럼 저거를 누가 이렇게 착 일렬로 세워가지고 지지 않는 꽃길. 이렇게 꼭 길을 만든 게 바깥에 길에다 만들면 지지자들이 와서 꽃길을 만들 수 있어요. 법무부 예. 앞에다가 추 장관님 뭐 이제 응원하면서 예리한 저거는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 앞에다 꽃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 예.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리한 이게 지적. 조금 그 법조 출입하는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던데 거기서 한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건 뭐 제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거기서 했다는 건 법무부에서 했다. 그렇죠. 그 안쪽에서 이제 한 거지. 저건 배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장관실 앞에다가 저걸 하겠습니까?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저 꽃바구니를 저기 지지 않는 꽃길을 만든 게 법무부에서 한 건지 여부는 법무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무부의 입장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꽃은 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보낸 거고 제 말을 이렇게 배치한 거. 그렇죠. 네. 네. 자, 궁금하네요. 저거 김광선 변호사님. 저거 올린 것은 제가 볼 땐 좀 치졸해요. 그러니까 자, 개인적 견해.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지금 아까 윤석열 총장의 꽃하고 추미애 장관의 꽃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건 정확히 좀 맞다고 보고요.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의 꽃은 언론이 보도를 했고 저것은 추미애 장관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도를 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꽃도 거기는 일방적으로 지지자들이 갖다 놓은 거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꽃을 배달된 걸 안에다 들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들어서는 김영란법이 있어서 꽃 배달한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김영란법 규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이제 맞느냐 안 맞는지 모르는데 아까 그 인스타그램 끝털이에 그거 써 있었잖아요. 추 장관님은 이 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추 장관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면 예. 그 꽃을 보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킬까?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부분은 또 추미애 장관 본인이 반발을 할 수 있으므로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다라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 않는 꽃길 사진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광복절 집회 탓한 서울시. 최근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을 했고요. 조금 전 발표된 뉴스 속보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363명으로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우려스러운 수치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 누적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의 수는 363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다라는 뉴스 속보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처럼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까닭이 무엇일까
관련돼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이제 동선을 조사한 결과 헬로윈 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일상의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300명대 이르렀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이 아니라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3개월 전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지금 들릴 수가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방역당국에 대한 최선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야 되는 전문가의 시각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정치적 발언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말을 뒤집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게 되는데 사실상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잔존하는 감염들이 현재 있는 집단 급성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나타내려면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수십 차례의 감염 경로들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서 그저 추정으로 그럴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거 신천지 때 있었던 감염 경로들에 대해서 결국 잔존됐던 내용들이 지금 있는 현재의 이 대규모 감염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야 되지만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 시민의 협조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지난 8월 15일 집회에 대한 상처를 조금씩 이제 아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칫 이런 내용들을 불안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끄집어냈다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을 적어도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이 11월 20일이에요. 11월 20일 금요일. 서울시 설명대로 하면 8월 15일,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있었던 그 집회 때문에 석 달이 지난 지금 이렇게 300명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김우주 고려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요.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8.15 집회 뒤에 20차 감염이 대한민국에 벌어졌다는 얘기다. 그것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궤변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요. 역학조사에 따른 명확한 과학적 증거조 내놓지 못한 채 8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서울시가 가짜뉴스로 퍼뜨리고 있는 거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해명을 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자면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게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바로 방역 당국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 말한 것처럼 8.15 광복절 때 집회의 영향이 지금까지 작용하려면 뭐 20차 감염이라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뭐 확인되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궤변이라는 점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뭐 정치권에 나왔어도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 이것을 방역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우리 같은 K 방역으로 굉장히 극찬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방역 당국이 가장 전문가고 방역 당국의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방역 당국마저 이렇게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을 하고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역 당국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과연 이 방역 당국의 진단, 방역 당국의 조언, 방역 당국의 어떤 대책들을 과연 국민이 따라갈 것이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제 물음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가 이미 8.15 집회 때 노영민 실장이 8.15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성장률이 0.5%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코로나 전파뿐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피해까지 지금 결국은 이제 반대 진영에 다 덧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 그 논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지금 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800대 적다 하더라도 그냥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면서 사실 그것이 과연 앞으로 코로나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예의주시한 상황인데 또 그것을 과연 당국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울시의 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발언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앞서서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이웃국가 일본에 비해서 백신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보해놓은 물량이 현저하게 비교된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라는 전문가들의 우려 보도에 들었는데요. 백신과 관련돼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직 대한민국은 백신을 한 통도 확보했다고 발표하지 못했는데 북한에 나눠주자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필요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없어서 산다. 지금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박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조국 수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 물론 이 북한의 노동신문의 반응이 이인영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어도 된다라고 거부를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 북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신이 우리도 없는데 북한에 나눠주자라는 이 장관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 실적 0인데 북한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누가 걱정하냐라고 비판했고요. 야당에선. 고려대 교수는요. 가수 현철의 노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가사가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무수 전 지사는 이인영 초대 전대협 의장 동지께서는 오매불망 확보도 못한 백신을 상납할 생각뿐이다라고 다소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대목. 윤태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장관의 말을 이렇게 뭐 사람 빼놓고 이제 말만 들으면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맞죠. 이제 뭐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 더 적절한지 그리고 이인영 장관의 이 메시지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저는 그게 북에 전달돼가지고 효과보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오히려 약간 거부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말로 북한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 도와주자라는 여론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보수냐 진보냐 할 거 없이 같은 민족인데, 근데 미리 이제 저렇게 말을 해놓으면은 이 반응들이 마음이 오히려 삐뚤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도 지금 뭐 죽겠는데 무슨 있지도 않은데 남 걱정부터 하냐. 이인영 장관이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북에 대한 대화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통일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북한과 이런 이 교류 협력 확대도 있고 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런 말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진짜로 조건이 잘 형성될 것이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들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노무현 공항으로 불러야 하냐, 오고동 공항으로 불러야 하냐, 더 이상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권을 가득 장악한 이슈가 됐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사실상 김해 신공항 안을 백지화시키면서 여권에서 가덕도 카드를 들고 나온 가운데 이 검증을 주도했던 검증위원장이 우리의 검증 결과는 백지화하자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보완해서 김해 공항을 쓸 수 있으면 쓰자는 것이었다. 라고 오늘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수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장, 김해 신공항 백지화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김해 신공항 못 쓴다는 말 안 했다. 우리 뉘앙스는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 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돌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치권 말도 안 되게 가덕도 공항에 우리 집어넣어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가덕도에 가도 논의한 적 없다.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폐기하고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앞잡이 했다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여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수산 위원장이 지난 17일에 정말로 김해 신공항으로 가자라고 발표를 했던가요? 들어보시죠.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저 결과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여권에서는 김해 신공항안이 폐지된 거다 라는 언론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김관선 변호사님, 저렇게 보도해두고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김해 신공항으로 가자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으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언론에 발표한 걸 보면 김해 신공항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렵다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인터뷰에 보면 가덕도 가짜도 안 꺼냈고 김해 신공항을 보완해서 쓸 수 있으면 쓰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김해 신공항을 보완해서 쓰면 이건 뭐 굉장히 동남아 신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저렇게 얘기해놓고 또 여권에서 굉장히 반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법을 만들자.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 확정을 지차 이런 취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법과 원칙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신공항 자체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만들어 놨는데 계속 적자투성이해가지고 유령공항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 타당성이랄지 검증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검증 과정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21명 중에서 검증위원 굉장히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한 8명 정도는 불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8명 중에서 4명은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뺀 상태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내용이 사실은 가덕도로 하자는 게 아니고 가덕도로 하려면 가덕도를 또 검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김해 신공항으로 가자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고 와서 하는데 근데 왜 발표했을 때는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럼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그때 저렇게 얘기해놓고 그 이후에 너무나 후폭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한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검증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방금 김광선 변호사님의 분석대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당시 검증에 참여했었던 복수의 검증위원들은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의 가덕도 카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의 핵심 관계자, 검증 결과 보고서에 김해 신공항 못 쓴다고 한 적 없다. 추진 계획 재검토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검증의 결론이었다. 여권이 자기 편한 대로 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위원장은 또 앞서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건데 자, 문제는 여권에서는 이런 기류와 다르게 아예 그건 폐지됐고 가덕도로 가자라는 논의가 나왔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가덕도는 이제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부르자라는 제안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노무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하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 하라. 김근식 교수는 오거돈 공항이라고 하라. 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장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보고 있습니다. 김병인 비대위원님.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결국 정치 논리에 다시 한번 소용돌이 휩싸이게 됐는데 아마 역사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 꼼꼼히 기록하고 기억해 두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2016년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외부 유력한 해외 기관 속에서 결과를 냈을 때 그 당시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16년도 신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린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심상정 대표가 얘기를 하더군요.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오히려 여권의 부산 지역에 있었던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밀양과 가덕도가 세게 경쟁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TK와 PKN에 있는 정치인들은 죽도 밥도 아닌 결정이다라고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내용들에 전문가들의 견해가 휘둘리는 순간 대한민국 국책사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그 위원장이 갑자기 발표했던 내용들과 좀 결이 다른 내용들을 하고 나왔는데 저는 그 맥락에 이런 내용들이 딱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았는데 검증단이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본인은 나이가 많은 원로학자입니다. 근데 젊은 학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이 평생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맥락이 읽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김해 신공항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검증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거 믿지 못하니까 김해 신공항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또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 누가 지게 될 겁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 똑똑히 기록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권에서는 가덕도, 노무현 공항 이름까지 끌고 나왔으니까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두 가지 말하고 싶은 게요. 저 위원장님이 연평이거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거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거 안 된다로 이해하는 건데 내가 언제 안 된다라고 했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전 김병민 위원은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갈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은 국민의힘도 찬성하니까. 여당도 찬성하고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그 PK 지역 사람들은 강력하게 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약해요. 하자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강하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그러죠. 아까 정의당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거 반대다라고 말 안 할걸요. 그럼 가는 거죠. 선거 앞이니까. 예. 자, 가덕도 공항 관련된 이야기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입니다. 오늘 정말 황당한 사건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대다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사파남 황당훼손 시리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황당훼손 신라 고분인데요. 사진부터 바로 보시죠. 딱 봐도 야 여기는 주차하지 말아야 될 건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SUV 네가 왜 그 신라 고분에서 나와? 라는 반응이 딱 떠오르는데 운전자가 그런 자각이 없었을까?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고자를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신고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그쪽에 도착해서 차를 딱 대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디 보면서 웃고 있길래 뭐지 하면서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 고분 위에 한 대 올라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고분인데 언덕이 아니고 다들 와 저기 어떻게 올렸지? 약간 이런 반응? 지정문화재인데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 친구들이 다시 와서 차를 빼고 그냥 나갔거든요. 자, 저희가 어렵사리 이제 신고자까지 물색을 해서 인터뷰했는데 오윤석 교수님, 고분 위에 저렇게 주차를 얼마 정도 해놓은 겁니까? 이 사진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 주차를 한 사람이 경주 인근에 사는 20대 남성인데 자기 친구들하고
경주를 왔다가 그 주차를 할 때를 본인이 뭐 찾다가 저기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저 차가 없어지고 난 이후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본인 얘기예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무심코 올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다시 내려왔다. 그 언덕처럼 생겨서 사실은 좀 이렇게 고분인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몰라요? 높이가 10m고 경사가 25도가량이고요. 예. 이 인근 지역은 고분으로 무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종의 고분군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객기로 저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운전한 사람의 해명도 오늘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뭐라고 해명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일 날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SUV 차량 주차, 신라 왕족 귀족들의 묘역 4세기, 6세기에 걸쳐서 조성됐다고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고 시민신고 경찰 출동, 차량 이미 사라졌다는데 해명 뭐라고 했을까요? 오윤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몰랐다. 기분 이상해서 다시 내려왔다. 언덕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경주시에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교수님 그 고분을 보호하는 보호 울타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통상?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기를? 최초에는 이제 그 경주시에서 그 근처에 펜스가 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현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주변에 그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용 펜스가 설치된 것은 맞는데 진짜로 이 남성이 올라갔던 그 고분 주위에는 울타리도 없었고 안내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벌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올라간 고분 어떤 상태일지도 궁금하고 유물 발굴 작업도 진행돼야 할 고분 같은데요. 자, 이번 일로 차질이 있지 않을지 좀 걱정이 돼서 저희가 문화재청 관계자도 인터뷰했습니다.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덤이에요. 사람이 올라가서 문제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제 차가 올라갔으니까 더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차량이 올라갔던 바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바퀴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바퀴 자국도 확보를 좀 해봤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조금만 더 컸다면은 야, 이거 혹시 이런 봉분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아찔한 생각까지 드는데 오인성 교수님, 이거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문화재 보호법 제101조에 의해서 고분을 훼손을 하게 되면 그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평소에 이쪽에 대해서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민들이 보면은 평소에 스키라든가 스노보드, 심지어는 거기 와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까지 있대요. 저기서 골프 연습을?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누가 사진을 올려서 저게 문제가 됐지 그동안에 저와 유사한 또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평소에 그 관련 기관에 있어서의 관리 부실과 시민 의식의 실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당훼손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이번에는 봉분에 올라갔다면 두 번째는 국보에 올라갔습니다. 영상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국보 제31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 엉금엉금 어딘가로 살금살금 올라갑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뒤를 따라 오르는 한 명, 두 명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 3명이 등반한 곳은 다름 아닌 국보, 첨성대. 첨성대에 올라갔어요. 이렇게요. 한 명, 두 명, 밑에서 또 한 명 있고. 자, 한밤중 소란.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자, 이거 누군지 어떻게 첨성대를 오를 생각을 한 건지 바로 살펴보시죠. 사건의 전말을 보시면요. 술 취한 여대생 3명이 술에 취했군요. 국보 제31호 첨성대의 벽면을 타고 올라가서 다름 아닌 셀카를 찍었다. CCTV 확인한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했고 여대생들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며 깊이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대생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네, 지금 이제 이 사람들 모두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고, 사실은 이제 이거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이게 후손들이 생각이 없다. 소위 이제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행동인데요. 지금 저렇게 보시면은 청섬대 아까 보시면은 창문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갔으니까 저게 지금 뭐 수천 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온 저것을 이게 신라시대, 조선시대인가요? 신라시대죠. 신라시대죠. 예, 신라시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2016년 9월에 말이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진도가 5.8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북쪽으로부터 약 한 2cm 정도, 상부에 있는 정자석 남동쪽 모서리가 5cm 정도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위를 또 했으니까, 예.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황당합니다. 이번에는 황당 훼손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적제 504호. 다양하게 훼손을 했어요. 사적제 504호. 알파벳 T자 형태의 한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저게 목격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뭐야? 그 수만 무려 22개. 낙서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는데요. 낙서가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해인사.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벽면으로 가서 눈치를 싹 살피고 낙서를 시작합니다. 자, 이 같은 낙서 2시간 넘게 이곳저곳 여기에 낙서를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 누군지, 낙서를 대체 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인사 절에 왜 벽에 쓰셨습니까? 해인사 절에를 갔더니 어떤 스님이 예의도 없이 저한테 대하고 이 글로서 사악한 탐관 오리들이 더 이상 해인사에 있을 수 없도록 그래서 찍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횡설수설하는 거죠. 횡설수설입니다.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해인사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승려들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없게 됐다. 예. 그런 어떤 보복 심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신도로 이제 밝혀졌는데, 저기에 쓴 여러 가지 글들이 바로 악령을 쫓는 기도 주문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써서 본인이 위험을 모면한 적이 있는데 모든 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어떤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신 감정까지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팔만대장경은 다행히 무사하다고 하네요. 황당훼손. 이번에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정말로 문화재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016년 한 대학병원 헬기장. 헬리콥터 동체에 올라가 사정없이 점프 하는 남성. 그 옆을 보니 한 남성은 아예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헬기 바로 닥터 헬기입니다. 닥터 헬기를 훼손한 3명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교수님, 이 남성 3명은 왜 저기서 닥터 헬기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까? 닥터 헬기를 훼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닥터가 있습니다. 저 중에 한 명이 닥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대, 40대 남성이 이제 4명인데요. 3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의사가 이 사람이 이제 모형 비행기 동호회 회원이래요. 술을 마시고 만취를 해가지고 우린 좀 넓은 데 가가지고 술 마시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제 헬기장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모형 헬기 모형 비행 동호회 회원들이니까 이 비행기에 좀 이렇게 상당히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도 보고 저 동체에 올라가가지고 날개에 매달렸는데 구동축이 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잖아요, 구동축이. 구동축이 휘어지면은 저게 만약에 못 날죠. 저걸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출동을 하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 철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게 이제 2014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헬기 운용사로부터 21억 원이 넘는 수리비 견적서도 받았다는데 이거 다 물어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말이죠. 헬기 파손 혐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뭐 2심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1,000만 원씩을 지금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헬기 운영사 측에서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4억 원의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사파남 문화재 훼손과 닥터 헬기 훼손에 대해서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사파남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5에서는요. 전 정부 것은 다 폐기하나라는 주제로 김강삼 변호사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